네, 저는 아이칸 서울 사무소 소장 권현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내용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자체는 여러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아이칸이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하겠고요. 아이칸에 대해서는 이영 교수님이 첫 번째 세션에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 아이칸이 그래서 지금 아이아나 권한을 어떻게 이양하고 있는지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칸은 국제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IP 주소, 도메인 네임을 할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일부 부서로 아이아나 기능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나는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이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 잘 할당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관리를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역할이 바로 아이아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파라미터, DNS 루트조 관리, IP 주소. 프로토콜 파라미터는 저희가 알기 쉽게 HTTP를 치면 그게 80 포트로 연결이 돼서 어디나 웹서핑을 하려면 뭔가 검색을 하려면 HTTP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메일, 아웃룩 같은 이메일을 쓰려면 25번 포트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프리카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서든 인터넷을 연결해서 똑같은 규약으로 똑같은 약속으로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같은 약속된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바로 프로토콜 파라미터고요. 완전히 기술적인 내용들입니다. DNS 같은 경우는 .kr, .net, .com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IP 주소는 다 알다시피 숫자로 된 그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 기능을, 관리하는 기능을 아이칸이 99년부터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와 계약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맺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상무성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관리청 이런 NTIA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캔이 아이아나라는 기능을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NTIA는 관리 감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NTIA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관리를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캔 중심으로 그 관리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세션 1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아이아나 관리 권한을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없애겠다. 계약 주체에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사라지고 그것을 글로벌 멀티 스테이크홀더 커뮤니티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이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전 세계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을 모아서 그럼 과연 어디로 이관을 하면 좋을지를 논의해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논의들이 아이칸에서 벌어지니까 아이칸이 이 논의를 주도하거나 또는 영향력을 미치거나 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서울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아이칸의 스텝 중에 한 명인데요. 아이칸 스텝은 전혀 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고 이런 의사결정은 아까 SO, AC처럼 그 전 세계 기술자, 시빌 소사이어티, 학계, 비즈니스 섹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어떤 워킹 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어느 쪽으로 어떤 기구에 이 권한을 넘겨야 될지를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그 모델이 발표가 이제 오래된 것이죠. 근데 그 NTIA가 딱 걸은 조건은 요 4가지입니다.
넘기긴 넘기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넘길 수가 없다. 그 주체에게는. 라고 말한 게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지지해야 한다. 아이칸이 굉장히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 인터넷은 누구나 쓸 수 있고 그 권한에 대해 그것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의 권한이 특정 계층에게 있지 않다. 특정 국가에 있지 않다. 모두 한 표씩을 갖고 있는 셈이다. 모두들 참여를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DNS의 보안성, 안정성은 뭐 말할 것이 없겠죠. 인터넷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했고, 그리고 아이아나 서비스 관련된 이제 고객, 파트너, 비즈니스 섹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지스트라 이쪽에서의 기대치를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 계속 개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 나라만으로 이제 뭐 장벽을 치거나 특정 어디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인터넷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디로 넘길 것인가를 논의하는 정책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사진이 좀 대표적으로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이칸 정례 회의 때 사람들이 발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저 줄을 서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 유저의 한 명이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사진이고요. 말씀드리자면 모든 인터넷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아래로부터 의견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전 과정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결정하겠다. 그래서 아이칸 보드, 그 다음에 이제 NTI로 가는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저희 한국적 정서나 아시아권에서는 좀 탑다운으로 정책 결정이 되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힘있게 이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방식을 채택했을 때는 아래로부터 계속 검증을 해가면서 코어로 정제를 하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전도 느리고 한 단점은 있지만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를 좀 실현한다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칸이 어디다 넘길 것이냐 라는 논의를 그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걸 ICG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거 약자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아까 세 개로 이루어진 아이아나 기능, IP 주소, 도메인 네임, IP 주소, 프로토콜 파라미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넘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통합적인 보고서를 내와라 해서 그것을 공개 의견 수렴을 받았고요. 여기 그것을 삼축적으로 드러낸 그림인데 여기서 저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이칸이 미국 상무석 NTIA가 없어지면서 아이칸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됩니다. 대신 아이아나라는 예전에 아이캔 안에 부서로 있었던 아이아나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데 문제는 아이칸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 또 비슷한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아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별도로 독립해서 나가는 기관을 PTI라고 하는데 이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IFR, CSC 이런 기구들을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기구들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제3자의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이 계속 감시를 하겠다,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도메인, IP 주소, 프로토콜 파라미터 이런 보고서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ICG 보고서에서 어떻게 어디다 넘기느냐, 어떻게 기구를 짜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많은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이 관심 있었던 건 아이칸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미국이 없어진 그 자리를 아이칸이 대신해서 과연 문제 없이 또는 투명하게 계속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어? 그럼 아이칸이 어떤 식으로 책임성을 보장할 거야?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들을 별도의 어떤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임성 강화 논의 별도, 뭐 ICG 별도 시작하지만 결국은 서로 링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그 모델, 이양을 하는 모델에서 아이칸의 책임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담보되어야 인정해주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설명하고 제가 발표를 마칠 텐데요. 현재 이 책임성 강화 제안서의 주된 내용은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는 어떤 조직도 이런 정도의 민주성을 담보한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커뮤니티가 아까 정책 개발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칸 스텝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겠다. 그 내용 중에 뭐 가장 조직의 핵심인 건 예산이나 조직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아이칸 보드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보드들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개인을 소환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사회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커뮤니티에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정관도 핵심 정관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커뮤니티의 강화된 권한을 보장하겠다, 정관으로. 그런 내용.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현재 이런 식으로 제안서가 나와 있고요. 이 제안서 자체에 대해서는 뭐 되게 많은 의견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고, 이따가 오후에 아이칸 세션, 아이칸이 주관하는 세션에서 이제 그러면 글로벌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줬는지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대체적으로 뭐 이 자체는 문제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고 잘 실행되기를 이거 자체를 흠잡을 수는 없죠. 다만 이것이 제대로 굴러가게끔 상시적인 어떤 감시 또는 오디트 기능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민주주의적인 인터넷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한국유튜브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10분 동안 그 위시스하고 IT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게 우선 가능한지 그거 좀 굉장히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몰랐던 거는 여기 오디언스가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많이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간혹 보이시지만 아주 처음 보는 얼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아침부터 쏟아졌을 엄청난 약어와 이 엄청난 새로운 이 기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실지 조금 의문이기도 해서, 이번 세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영훈 교수님 그 발표 자료 봤더니 뭐 총망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포함이 된 거라 좀 가볍게 좀 그냥 워밍업 몸을 푸는 차원에서 혹시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도 하고 좀 잠깐이라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가 이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1999년, 그러니까 아이캔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한국의 커뮤니티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라든가 이제 발표 자료를 많이 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뭔가 여러분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에 직접 뭐 회의도 참여하셔야 되고 정책 논의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자꾸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은 어떻게 내가 그럼 참여를 하는 거지? 아이캔회의가 그렇게 뭐 1년에 3번 있으면 그 1년에 3번 내가 어떻게 가는 거지?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메일링 리스트 다 영어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영어로 다 디스커션에 참여하는 거지? 그거 좀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1999년에 그 아이캔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지 지금 15년, 16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게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 당시에 한 15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캔의 사무국, 그 당시 아이캔의 사무국은 한 5명 정도, 소위 하버드 그 법대 버크만 센터에서 이제 작업을 좀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무국의 이제 숫자가 몇 명이 되신지 아십니까?
아이캔의 사무국의 숫자가 우선 좀 제 다른 슬라이드 좀 넘어주세요. 네. 지금 아이캔 사무국에 혹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기사는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16년 정도에 5명에서 일하던 아이캔 사무국이 지금 거의 340명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ITU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ITU 지금 사무국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네, 박기식 박사님. 678명.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이캔이라는 이 기구가 ITU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뭔가 이 라이벌리 그리고 뭔가 우리의 역할을 저쪽에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세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데 아이캔의 이 소위 말해서 사무국의 숫자가 ITU에 거의 반으로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캔은 뭐 하는 데죠? 여러분 이제 지금 다 들으셔서 얼추 지금 짐작하고 계시죠? 아이캔이 뭐 하는 데예요? 주소 자원 관리하는 거예요. 인터넷 주소 자원. 그럼 ITU는 어떤 자원 관리하는지 아세요? ITU는 이제까지 어떤 자원 관리했을까요? 다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거죠. 그 전화번호랑 지금 이제 막 뜨겁게 회의가 열리는 주파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자원 관리 플러스 이제 표준화 논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ITU는 소위 말해서 섹터가 이제 3개로 되어 있으면서 70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캔이라는 것은 그 주소 자원, 그것도 도메인 네임만 지금 주로 하는 데를 아이캔이라고 하는데 거기만 30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IP 주소까지 다 합하면 IP 주소 지금 지역별로 다 기구가 있죠. 에린, 라이펜시시, 에이피닉, 랑닉, 아프리닉 그 직원까지 다 합하면 ITU 이상의 사무국이 이제 그 제국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아이캔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런 위치를 점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 이제까지 이제 IT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인터가버먼털이라는 프로세스를 밟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IT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참여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뭐 박기식 박사님이나 저쪽 키스디처럼 그 정부와 어떤 그런 협약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 엑스퍼트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팔로우를 했었던 거고요. 이제 아이캔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굉장히 지금 바텀업, 오픈 가버넌스, 참여, 파티스페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원래 그 부탁받은 부분은 ITU와 위시스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고 올해 가장 중요한 회의인 그 12월에 위시스 플러스 10 리뷰라고 하는 검토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래서 아마 그 이제까지 설명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UN 프로세스와 그 뉴욕 제네바죠. 그리고 밑에 이제 워싱턴 DC, 그 다음에 이제 LA를 중심으로 한 그 미국의 그 협상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그럼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까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 슬라이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여기 맨 우측 상단에 보시면 UN WSIS 플러스 10이라는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럼 그 회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왜 그 회의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 인터넷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짐작이 가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다들? 있으신가요? 이제 그 WSIS라는 거는 그 UN 회의다 보니까 우선 참가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캔이라든가 저희가 인터넷 소사이어티라든가 참고로 저는 이제 인터넷 소사이어티 그 한국 그 지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항상 활동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UN이라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이 UN회의에 참가를 하시고 싶다. 참가가 되나요? 외교부가 여러분은 대한민국 델리게이션 대표자로서 인정을 해줘야만 그 회의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소위 그 에코속 승인 리스트를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그 시간이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UN에서 그리고 ICAN이라는 그 프라이빗 섹터 모델, 가버넌스 모델에서 인터넷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트릭이 있습니다. 이제 ICAN이라는 것이 인터넷 주소 자원만 관리한다라고 이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결국은 주소 자원이라는 것이 안보라든가 그리고 그 다양한 그 국가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UN이라든가 이제 다른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경일입니다. 사실 오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앞 세션에서 이제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최근 동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획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이제 많을 거라고 보지만은 사실 저희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자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용어로 설명하면 과연 홍보가 될까라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션도 각 기구별로 약간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하는 그런 좀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최근 이슈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가 이제 한국 IGF인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글로벌 IGF에서 나왔죠. 이제 오전 세션에서 잠깐 다루셨지만은 네, 이게 뭘 눌러야 되는지 다음 페이지 됐네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 관련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아까 ICAN은 주로 주소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 IGF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동 보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슈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즉 여기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약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멀티 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합니다. 정부가 회의가 아니고 정부, 시민사회,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정책 결정 단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만나서 얘기만 하는 거냐? 사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IGF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어떤 법 같은 걸 이 조약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관철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특정한 우리가 글로벌한 어떤 인터넷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도출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멤버십이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있는 IGF 회의에 사전 등록을 하셔가지고 참가하겠다라고 하면 참가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포럼이고요. 이 글로벌 IGF는 이제 UN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탄생됐냐 잠깐 다뤘었지만은 2005년에 이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UCIS 회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물로 이제 튜니스 어젠더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튜니스 어젠더에 아까 이영엄 선생님이 발표하신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제 정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72항을 보면 2006년부터 멀티 스테이크홀더 정책 대화를 위한 포럼으로서 IGF를 설립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맨데이트에 따라서 2006년부터 이제 IGF가 시작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올해
브라질에서 이제 IGF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10차 회의가 개최가 된 거죠. 원래 이제 5년 기한으로 IGF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었고 2010년에 다시 5년 연장을 하게 돼서 이제 올해까지 개최를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그럼 IGF가 이제 올해로 원래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연장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하나의 이제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행사가 열리는 브라질 IGF의 홈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IGF의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IGF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이제 왼쪽 메뉴에는 이제 올해 열리는 행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GF 행사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면은 공식 행사는 4일, 그러니까 개회식에서 폐막식까지는 4일이고요. 데이 제로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이제 행사를 시작하는데 다양한 형식의 이런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메인 세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 IGF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그룹이라고 해서 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정부, 시민사회, 업계 이런 다양한 어떤 참여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워크숍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도 이제 오후에 워크숍 세션이 있지만은 요거는 이 맥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누구나 워크숍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체 학교에서 뭐 100여 개의 워크숍이 있는데 뭐 신청되는 것은 뭐 몇백 개 이렇게 되니까 몇 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워크숍들을 다시 걸러내거나 혹은 유사한 주제의 워크숍들은 합치거나 이런 작업들을 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아직 약소하게 진행이 되지만 글로벌 IGF 가보면 한 10개 정도의 트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워크숍들이 있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사실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되게 가보고 싶다. 여기 내 관심 있는 주제가 다 어딘가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동향들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워크숍들이 열리고 있고 그런 시간 중간중간에 오픈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신청하면 되는 건데요. 주로는 뭐 ITU라든가 ICAN이라든가 이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국제 기구들이 자기들의 어떤 활동을 소개하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주로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연장이 되는 즈음에 해서 이 IGF에 대한 비판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IGF가 뭐 사실 토크쇼 아니냐, 뭐 아무것도 내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유엔 차원에서 IGF를 평가하는 그런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됐었고 여기서 몇 가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뭔가 구체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라. 물론 그것이 조약과 같은 형태로 강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 이 논의의 결과물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만들 것을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결과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모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코얼리션입니다. 그것이 이 다이나믹 코얼리션은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망중립성 혹은 뭐 인터넷상의 어떤 인권 뭐 이런 것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합의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포럼이라는 형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고요. 이것도 역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폐식이 있고 이제 다양한 사이드 미팅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개막식 장면이고요. 이런 뭐 다양한 방에서 이런 워크숍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IGF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제 개방성일 텐데요. 이제 등록이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고, 아까 ICAN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마이크로폰 세션이 있어가지고 누구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폐막식 때요. 물론 이제 각 워크숍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어떤 그 원격 참여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 한국 IGF 요 행사도 원격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고 또 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지만 주로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IGF, ICAN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IGF에 가보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딱 스크립트로 이렇게 앞에 이제 쏘아집니다.
이런 글로벌 IGF 외에 이제 각 지역들, 그 다음에 한국 IGF, 각 국가별 IGF는 유엔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고 있고요. APR IGF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올해까지 이제 사회 이제 진행이 됐고 내년에 5회 행사가 진행이 되고 한국 IGF 현재 4회인데 사실 이제 주관하는 형태는 계속 달라졌어요. 이제 작년 한국 IGF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IGF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소프트 파워라고 했는데 우선 IGF 워크숍 같은 걸 제안할 때는 예를 들면 시민사회만 모여서 한다든가 혹은 뭐 정부끼리만 모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 패널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워크숍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정책 논의를 하고 혹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워크숍 행사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에 모여가지고 사실은 뭐 시민사회 내에서든 기업 내에서든 혹은 다른 이해당사자 사이에서든 새로운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워크숍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또 각 어떤 이해관계자들로 예를 들면 이제 전략 논의 같은 것도 이제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자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IGF 공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전략도 논의되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저는 IGF가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글로벌한 얘기들 이렇게 듣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인터넷 활동하면서 제일 익숙하지 않은 게 이 약어였어요. 도대체 아이캔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단체의 이름을 언제 외울 것인가가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잠시 한국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저희 지금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 4번째인데요. 뭐 4번을 다 저희 키가가 주최한 건 전혀 아닙니다. 아까 잠시 IGF 소개했지만은 그때 조직되어 왔습니다. 2012년부터. 저희 2014년에는 저희가 주체가 되고 여러 단체들을 공동 주관으로 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라는 이름 자체도 뭐 저희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해오지 않다 보니까 뭐 소개가 많이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체 소개 비슷하게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한국 국내 인터넷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짧게 설명하고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많아서요. 자, 국내에서 인터넷 의사결정은 뭐 아까 말한 아이캔이나 이런 IGF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내 인터넷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제도 혁신과라고 있는데요. 뭐 주소를 포함한 인터넷 제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뭐 프로테지로 따지면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논리층이라고 아까 이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층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관리 쪽에서 뭐 아까 말한 이영 교수 일부 세션에서 나왔던 불온통신이라든가 이런 음란물 관리 이런 쪽이 이제 경찰청과 이 방통위 쪽에서 컨트롤이 되겠죠. 그리고 외교부가 나올 수 있는 게 ITU라든가 뭐 사스총회,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관장해서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브라질 같은 데의 예도 들어보면 되겠지만요. 브라질에 인터넷 위원회가 있어요. 민관협의체인데 21명에서 과반수 이상의 정부위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각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거든. 또 이것도 정부에서도 인터넷 주관을 미래창조부의 어느 과 하나가 해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따라서 인터넷의 주제별로 많이 쪼개져 있는 만큼의 그 주제들이 또 정부 관장의 역할 분담에서도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한 가지 집행 단위는 많이 통합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공동 주관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을 다루던 시큐리티 센터가 통합이 돼가지고 법정 기구로서 인터넷 진흥원이 있고요. 이 진흥원에서 정부의 어떤 저기를 제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좀 단일화된 기구를 갖고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에서 발표하려고 하는 건 민관협의체라고 표현했는데요. 앞에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도대체 한국에 가장 적합한 또는 한국에 가장 알기 쉬운 용어가 뭘까? 저는 뭐
법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민관협의체가 가장 가까운 용어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다자간의 의미는 저희 기구 이름도 다자간이라고 넣었지만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의사를 반영한다 이런 뜻이라면은 적어도 국내 정책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뜻을 반영하는 자문을 민관협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현재 국내 정책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뭐 정책 자문을 저희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 주소로 이제 북한에서 봤을 때는 주소정책심의위원회라는 법적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 위원들을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명을 해가지고 그 1년에 4회 정도의 정책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법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자체는 말하자면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다자간 아까 말했던 그 정부기구 말고도 뭐 기업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학계 그리고 또 기술계 이 5개의 이해관계 그룹이 모여서 그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주소분과에서는 바로 주소정책에 관한 그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가 지원활동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 좀 가보자면요. 그 뭐 아까 아이캔의 역사는 외국의 역사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의 외국에 아이캔이 구성된 게 1999년이거든요. 아이캔이 구성될 때 짝을 맞춰서 KR이라고 해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민간기구입니다. 재단법인이었고요. 그 재단법인의 인터넷정보센터에 대해서 정책자문기구가 NNC입니다. 인터넷주소위원회라고. 이 N이 숫자고 이 N은 name, number and name committee라는 데인데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 상무성이 관장하는데 아이캔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 모델을 그대로 사실은 수입한 거예요. KR릭이 정책을 하되 거기서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정보통신부하고 관여는 돼 있었지요. KR릭이 집행을 하되 거기에 NNC가 정책을 자문하는 그 구조로 5년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뭐 저는 2001년부터 이제 NNC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100명이 투표해서 이 위원을 선임했는데 투표권자가 워낙 적으니까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작아서요. 뭐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서 2009년까지가 제가 단절을 표현해놨는데요. 민간기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법적 기구로서의 인터넷 주소정책심의위원회는 있었으나 2004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소에 관한 변화인데요.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과거에 그 KR릭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말하자면 정부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부로 이어지는 정부로 이제 저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민간기구는 그때는 뭐 없었습니다. 뒤늦게 2009년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어쨌든 글로벌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이캔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민간 활동이 있는데 그 국내 정책을 하면서 아무런 이렇게 그 민관 협의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몇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시작을 한 게 인터넷 주소정책 포럼이고요. 이 포럼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좀 나아간 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키가를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동의하에서 정부위원도 포함이 된 상태로. 그 같은 기간대 2014년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만 다자간으로 한국을 띄고 바꿨냐? 그게 아니고요. 상향식 선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의 핵심은 이해관계자를 바텀업 프로세스로 밑에서 위로 뽑아 올려야지 그게 저기지 지명해가지고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작년 1년 내내 그 의논을 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그 조직이 이제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되고 주소에 관련해서는 주소자문과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어떤 분께서 주소만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소문과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그 주소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히려 거버넌스의 핵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사이버 보안 분야가 됐든 아니면 망 중립성 분야가 됐든 지금 다 IGF에서 논의하고 있고 여러 단위에서 논의만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디시전 메이킹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갈 거냐. 저는 사실은 주소 모델이 중요한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주소에서 늦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팔로우업을 다 강화시켜야 될 거고요. 자, 마무리로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 현재의 이해관계자 그룹은 5개 분야로 나눠봤는데요. 시민사회, 학계, 기업,
기술계, 정부 이렇게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가지 논의가 이용자 그룹도 하나 내야 되지 않냐. 마치 엘라지라고 있었죠.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포럼 개최하는 거 말고 정책 자문하고 다양한 워킹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과제 문제는 사실은 뭐 이 자리에서 100% 다 할 세션은 아니고요. 사실 이따 오후 1시에 그 제가 사회를 보고 이 주제 결국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주제로서 현재의 말하자면은 다자간 협의 모델이 어떤 문제가 있고 내지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이런 주제들을 그 기획 세션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 쓴 얘기들은 그냥 아이디어고요. 오히려 향후에 어떤 내용들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이렇게 숙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름대로 발전해 오고 제도화 되었다는 주소 쪽에서는 또 어떤 숙제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얘기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이건 뭐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오후 5시에 인터넷 거버넌스 키가의 운영위원회를 오픈 회의로 개최합니다. 저희는 지금 2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말로는 오픈한다 그러는데 이거 키가 사이트에 홍보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듣지를 않거든요. 제가 2001년에 NNC 활동할 때는 안 그랬어요. 적어도 참관자가 위험수만큼은 참관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캔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듯이 어떤 형태의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오픈하지 못한 회의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도 아니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 모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에 5시에 시작하는 오픈 회의에는 역시 누구나 참가하셔서 뭐 충분히 또 원하신다면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발언권까지를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분야별로 각 분야도 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이 참여의 확대이냐, 이 바텀업이라는 게 정말 말이 쉽지. 저는 가끔은 미국이나 유럽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반장선거 할 때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어떤 차이를, 문화적인 격차를 느끼다 보니까 바텀업이 좋은 줄은 아는데 좀 우리 스스로가 동양적인 문화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정부 관주도의 어떤 문화가 되었든 그런 데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우리의 어떤 좀 한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뭐 이런 자리를 계기로라도 어떤 좀 더 그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적어도 글로벌은 그렇다 치자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말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이버 커머스 코리아 안정배라고 합니다. 제 발표 내용은 글로벌 컨퍼런스 온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도 2013년에 개최했던 이 회의를 중심으로 기타 다른 회의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션이 11시 반에는 분명히 마쳐야 되는 세션이고 그 다음에 오프닝 세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안 지루하실까요? 아무튼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한데 말로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첫 번째 세션에 이영수님께서 쭉 짚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전에 각 회의들에 대한 동향 설명을 여러분께서 해주셨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이런 회의들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위시스 회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위시스의 결과물로 워킹그룹 인터넷 거버넌스 리포트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게 소개가 됐고요. 그것과 함께 IGF 미팅이 이제 2006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넘어서부터는 이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회의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한 회의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논의들이 같이 또 따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은 아마 2010년 이후에 이제 인터넷 이용자가 30억 명이 넘어가고 인터넷의 중요성이 계속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분께서 이제 강조해 주셨던 대로 그 주요한 인터넷 파러시 문제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시빌 같은 법안도 이제 브라질에서는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때맞추어 미국에서도 아야나 펑션을 이제 지금 계약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이양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도 하고, 그래서 아이칸도 움직이고 있고, 다른 여러 인터넷 거버넌스 미팅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회의들로 보면 이제 2014년에 몬테비디오 선언 이후에 이제 넷문디알이 개최돼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라이스콘 같은 회의도, 이 회의는 이제 시빌 소사이티하고 프라이빗 섹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회의도 만들어져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월드 인터넷 컨퍼런스라는 회의가 만들어져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GF 그리고 위시스 플러스 10 프로세스가 병행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글로벌 컨퍼런스 온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도 있습니다. 글로벌 컨퍼런스 온 사이버 스페이스 회의는 2011년에 런던에서 주창돼서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주최를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회의들과 그리고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을 강조하는 회의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이제 이전에 보셨는데,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 사이버 스페이스는 국가의 그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UN이나 ITU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런던, 부다페스트, 서울 이런 식으로 개최가 됐고, 2015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포커스 에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심을 두는 시큐리티나 사이버 크라임, 그리고 인터내셔널 피스 앤 시큐리티, 이런 국가 안보 같은 내용에 대한 그 세션이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다뤘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저 부분들이 가장 강조가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가하면서 가장 재밌게 본 것은 사이버 워페어, 사이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회의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션에서 사이버 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워를 대비할 것인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걸 막을 수 있는가, 누가 이제 주요한 주체 이제 참여자가 될 것인가, 사이버 워가 시작됐을 때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 아마 사이버 워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이제 나오는 아젠다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 오늘 제가 이 내용 사이버 워에 대한 논의를 다 설명해 드리진 못하지만 이 GCCS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나중에 팔로우업 하신다면 좀 더 일찍 이 논의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간단하게만 좀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제 핵 무기 개발 경쟁과 관련된 뭐 컨피던스 빌딩 메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의 그 사이버워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이버 전쟁이 기존의 백병전하고 달리 어떤 식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또 재밌었던 점은 이게 2013년 서울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건데, 시빌 소사이티 참여와 시빌 소사이티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인 네덜란드 정부와 이제 외교부가 이 그 자문단, GCCS 자문단하고 함께 시빌 소사이티 참가자를 이제 수백 명 정도의 참가 펠로우십을 이제 마련해서 이제 초대를 했고, 그리고 그중 일부는 그 이제 GCCS 회의 전에 시빌 소사이티 트레이닝 코스를 마련해가지고 캐퍼시티 빌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기존의 서울 회의에 대한 반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서울 회의 같은 경우는 이 회의가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처음부터 런던에서부터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빌 소사이티 참여자들을 사전에 그 자격을 심사? 아무튼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참가를 허하고 이제 불허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빌 소사이티 멤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 그 GCCS 내부와 참가자들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 네덜란드 회의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시빌 소사이티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논의도 풍부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빨리 발표를 해서 죄송하고, 이제 이 세션 5개 발표가 약간 이제 뛰어오면서 좀 진행이 됐는데요. 혹시
이 세션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아니면 세션 1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네. 아이칸이 인간 기본 이해하게 된다고 했는데 한국어 소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답은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이칸이 그럼 이전에는 수입을 먼저드린데가 수입이 어디서 왔고 민간으로 이양되면 어디서 수입을 얻을 것인가? 그게 자료에서도 안 보이고 외부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양된 아이언의 기능에 대한 운영을 어떤 펀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용 교수님께서. 네, 사실 정확하게 아이언 펀딩에 관한 게 어디서 나올 건지에 대한 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아이캔이 그 300여 명의 그 직원을 운영할 수 있는 펀드는 닷컴 등록 비용입니다. 그 도메인 하나를 등록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아이캔 조직에 내고 있고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한 700여 개의 그 최상위 도메인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그 한 2,000개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신청 하나 할 때마다 2억 원을 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캔 펀딩은 지금 충분합니다. 네. 다른 제가 절대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회의 시간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0분 쉬고 11시 40분부터 개회식이 시작됩니다. 남은 세션, 남은 오늘 행사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